재혼실격 22회입니다. 이거 참 미안한 말이지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저도 두 분이 살게 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경선이도 처음엔 두 분이 이렇게 합치게 되리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했었대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도는 머리가 아팠다. 세상에 어쩌다가 그런 아들을 가진 여자와 한 집에 살기까지 했을까. 그렇게 된 운명에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이후로 차마 정도 씨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두 번 연락하신 건 제가 아는데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되었다니 이참에 아무래도 헤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씨 아들이 나오면 일이 더 커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니 거의 나올 때가 된 것 같던데요. S는 속말을 하고 나니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듯 오히려 시원했다. 반대로 정도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충격 그 자체였다. 경악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정도로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도는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는 손이 달달 떨렸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둔 것을 감쪽같이 속이고 나랑 살 생각을 했을까? 이건 사기 재혼이었다. 아니다. 서류상 합치질 않았으니 사기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 없는 질문을 혼자서 계속 허공으로 던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손만 떨리는 게 아니었다. 다리도 덜덜 떨렸다. 정도의 심장도 떨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는데 밤하늘에 별들이 이불이 되어 포근하게 덮어주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찌어찌 새벽녘에 잠깐 졸았다. 꿈에서 소영의 아들 나이 정도 되는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꾸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었다. 무서웠다. 정확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만 실루엣이 어디서 본 듯한 남자 같기도 했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발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 힘센 손이 정도의 발목을 막 잡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꿈이라는 걸 알자 긴장했던 근육이 침대에 축 늘어졌다. 진땀이 났다. 정도는 무서워서 수시로 집을 나왔다. 할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잠시 아동 성땡땡범을 잊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도는 이제 예전의 정도로는 살 수 없었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 뭘 빠뜨리고 나와서 다시 차를 돌려 들어갔는데 집에 웬 남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정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신 누구야? 놀란 정도는 말을 더듬었다. 젊은이는 마지못해 일어나듯 천천히 일어나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진작 인사드린다는 게 못 드렸네요. 저 안소영 아들입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정도는 당황했다. 뒷채에서 어슬렁거리던 그 젊은 놈이 누군가 했더니 소영의 아들 성땡땡범이었다. 인사조차도 받기 싫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갑자기 가위에 눌리던 꿈이 떠올라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현관에 서서 신을 벗지 못하고 붙박이로 서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무례하게 들어와 누워있나? 여기를 들어올 때 허락 받아야 합니까? 누구한테요? 그놈은 누구한테 허락받느냐며 고개를 앞뒤로 두리번거렸다. 마치 정도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듯이. 뭐라고? 무례하군? 무례하다고요? 쳇! 여긴 엄연히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누가 무례한 거죠? 글쎄, 그건 설명하기가 그렇네만 여긴 내 집이네. 가서 엄마에게 자세히 들어보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집을 비웠을 때 함부로 들어오지 말게. 제가 뭐 남입니까? 정중히 인사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지는데요.
아니, 집을 비운 사이에 살짝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정중한 인사인가? 정중이라니. 정도는 그의 무례함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정도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우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이러시면 곤란하죠? 좋아서 준 집을 이제와 싫어졌다고 다시 뺏고 싶다? 그런 속셈인가요? 아니. 정말 가만 보자 하니 상식 이하의 사람이군. 누가 상식 이하인지 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엄마는 허울 좋은 명의만 내 거지 저렇게 뒷방이나 차지하게 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나도 지금 참을 만큼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젊은이는 다리를 건들거리며 불량하게 말했다. 정도는 이 남자를 순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자네 엄마에게 물어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일단 내 집에서 나가게. 정도는 젊은이의 등을 떠다밀었다. 소영의 아들은 눈을 흘기면서 정도의 발을 탁 치고 두고 보라며 나갔다. 그 힘이 씨름 선수처럼 셌다. 정도는 볼일을 보러 다시 나가지 않았다. 일단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다. 그리고 종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꼼짝도 하지 않고 고민했다. 저놈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모양인데 큰일이었다. 아동 성땡땡범과 한 집에 산다는 자체가 떨리고 두려웠다. 손주들을 당분간 이곳에 놀러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들어야 할지 걱정이었다. 요즘 들어 큰애가 하나를 데리고 주말마다 놀러왔다. 손녀 하나가 이곳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다. 특히 숯불에 수제햄을 구워 먹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자니 이것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줌마 아들이 아동 성땡땡범이라는 말을 하며 주의를 준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토요일에 연락도 하지 않고 또 유정이네가 놀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아빠, 우리 또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하나 잘 있었어요. 정도는 손녀딸을 번쩍 안아 손녀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마구 비볐다. 할아버지, 수염 따가워. 알았다. 우리 하나가 너무 이뻐서 그만.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아빠, 배고파요. 유정은 이곳에 오는 날은 아침도 굶고 왔다. 점심에 많이 먹을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아침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을 굶어야 그나마 하루 칼로리를 너무 많이 넘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와의 싸움이니까. 한편 뒷곁에서 어슬렁거리던 소영의 아들 정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앞들로 살그머니 가보았다. 아저씨네 가족이 모여 숯불을 피우고 왁자하게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순간 눈에서 불꽃이 확 일었다. 저곳은 천국, 자기네는 지옥 같았다. 안채를 뺏고 저 노인네를 뒷방으로 방을 바꿀 묘수가 없나 요즘 한창 고민 중이었다. 그러다가 언뜻 어린 소녀를 보았다. 정수는 그만 눈이 본능적으로 번뜩였다. 섬광처럼 순식간에 온몸의 피가 한 곳으로 미친 듯이 쏠리기 시작했다. 숨을 몰아가며 돌아서서 제 집으로 들어갔다. 혼자 거친 숨으로 땡땡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수는 며칠 전 엄마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정수야, 다시는 제발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너 다시 그러면 이제 영영 사회생활도 못하고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잖니? 상습범은 죄가 엄중하다는 걸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잖아. 당연하지. 이젠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해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집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봐야지요. 그래, 내가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너 뭐라도 차려줄 테니 뭘 할 건지 고민 좀 해보자. 너무 크게 투자하지 않는 선에서 엄마가 맥시멈 한 2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 아니, 2억 가지고 뭐래요? 요즘 남들 눈에 그럴싸한 프랜차이즈 하나 하려면 최소한 4, 5억은 있어야 시작하겠던데. 안 돼.
경험도 없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크게 하면 위험하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가서 사회 경험을 좀 쌓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전과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수가 말했다. 나는 어차피 직장은 힘들어요. 조회하면 바로 뜨니까. 나를 누가 직원으로 쓰겠어요. 전과자는 운신의 폭이 한정되어 있어 살기가 족같다니까. 넌 전과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가게를 차려주려고 하잖니. 그런데 문제는 네가 경험도 없이 가게를 차려야 하니 그게 걱정이다. 날 이렇게 낳아놓은 엄마가 반은 책임이야.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이 집을 대출 받는 것도 사실 아저씨 몰래 해야 하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서 대출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해. 소영은 아들이지만 남 같았다. 사실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장가라도 들게 하려면 가게자리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차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인지 원수인지는 거들먹거리며 엄마를 원망하니 속이 답답했다. 전과자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니 잘 살아보려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엄마는 내 심정이 어떤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동안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화가 나도 참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참고 사는 거지. 어디 다 사람이 죄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니? 나야 뭐 배운 게 있나 돈이 있나?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시기였지요. 지금은 다르죠.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집을 갖고 있으니 나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다 보내고 나왔는데 나도 이젠 노후는 사람답게 한 세상 살아봐야지요. 너무 걱정 마요. 그래, 그나마 좋은 아저씨 만나 엄마가 이렇게 호강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아저씨를 만나도 너무 무례하게는 하지 마라. 벌써 한 번 봤어? 좋은 아저씨는 무슨 나를 버러지 보듯 하던데? 벌써 한 번 만났다는 아들의 말에 소영은 기겁하고 놀랐다. 그러잖아도 아들의 품행이 방정치 못해 인사시킬 수도 없고 그저 몰래 숨겨놓고 싶은 마음이었다. 네가 무례하게 하니까 그랬겠지? 엄마랑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건 모두 내 잘못이 크다. 그 사람은 좋은 집안 사람이고 엄마하고는 인격이 다른 사람이야. 엉망으로 사는 나를 그냥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준 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니? 엄마도 참. 엄마 집인데 엄마가 왜 쫓겨나? 앞으로 내 앞에서 저 노인네가 착해서 살게 해준다느니 그런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정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한심하게 쳐다봤다. 아니, 내가 말했잖니. 댄스 스포츠 학원이 어려워져 사채를 좀 썼었는데 그게 이자가 장난이 아니었다. 딱 죽어버리고 싶은 그때 마침 저 사람을 만나 학원도 잘 정리하고 쓰던 사채도 다 갚게 됐다니까. 아, 그건 저번에 엄마가 면회 왔을 때 이미 한 얘기잖아요. 정수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몇 번씩 하면서 아저씨를 두둔하는 엄마가 답답했다. 엄마는 안 그러면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죽었거나 장기를 팔았거나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다 너 나오기도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집도 내 앞으로 명의를 해줄 정도로 나에게 은인인 사람이야. 이 세상 천지에 엄마 같은 사람을 믿고 그렇게 큰돈을 의심 한번 하지 않고 턱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남자들이 말로만 좋다느니 어쩐다느니 하지 막상 돈 필요하다면 단 돈 100만 원도 아까워서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이야. 알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다 아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걸 아니까 내가 안채를 뺏지 않고 숨소리 하나 안 내고 이렇게 얌전히 살고 있잖아요. 도박이 왜 떳떳지 못해? 남의 돈을 강제로 뺏기랬어.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린 다만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취미 활동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서로 남남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줘야만 죄는 아니지. 그리고 엄마가 하는 도박이야 뭐 원래는 말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고 사는 만큼 또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법 좋아하네 시펄. 법은 윗대가리들이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만든 거지. 알고 보면 돈 없고 빽 없는 놈을 위한 법이 아니여, 엄마.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좀 얌전히 살자. 괜히 소송 같은 거 들어오면 난 꼼짝없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각자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너 살기 편하게 새로 집 만들어줬잖아. 얼른 뭘 하면 좋을지 그거나 생각해. 그리고 일이 정해지면 일하는 곳 가까운 곳에 원룸 얻어서 나가 살아. 여기까지만 말하고 소영은 진짜 할 말은 참았다. 주변에서도 너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 이웃들이 수군대는 걸 봤다. 엄마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소송 들어와도 엄마를 내쫓을 수는 없다니까 그러네. 엄마는 좀 당당해지라고. 아저씨가 한순간 엄마에게 미쳐서 자기가 좋아서 지어준 집이니까 이제 이 집은 엄마 거라니까. 법으로 따지자면 저 아저씨가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거지. 아이고 얘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소송에 들어가면 우린 뺏겨. 통장 조회해보면 저 사람 돈으로 집을 지은 게 나오잖니. 내 돈은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집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 나이에 쪽박차고 길가에 나앉는 꼴 보지 않으려면 행동 좀 조신하게 하고 살아. 그리고 행여 마음속으로 내 집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라. 그냥 난 한 주소에 저 사람이랑 있다는 것만도 엄마는 편안하고 좋다.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저씨가 소송이 들어오면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수 역시 추호도 다시는 교도소로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다. 정수는 집에서 나와 주변 동네를 산책하며 무엇을 해야 많이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까 이리저리 고민하며 걸었다. 엄마에게는 좀 무리한 액수를 요구했지만 그건 그냥 한 말이었다. 사실 정수도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다.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여 곳이 넘게 문을 닫는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시작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에게는 어려서부터 투정하는 버릇이 있어 그런지 늘 엄마를 속상하게 만드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갔다.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아까 그 소녀가 정수가 사는 임시집 앞에 서 있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하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하나요. 이름이 하나 둘 하는 그 하나라고? 정수는 하나를 보고 웃으며 되물었다. 하나는 아이답게 천진스럽게 깨르르 웃었다. 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난 네 가족이지. 정수는 하나가 누구냐는 말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순간 당황했다. 하나는 갸우뚱했다. 난 아저씨처럼 무섭게 생긴 가족은 없는데요. 그럼 좋아. 아저씨라고 부르렴. 하나야, 아저씨 집에 들어가 보고 싶니? 네, 이게 아저씨 집이에요? 집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고 작아요?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작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있을 거 다 있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보여줄게. 정수는 문을 열고 하나를 번쩍 안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하나가 안 보여서 정도는 미친 듯이 찾다가 뒤뜰에 와서 보니 소영의 아들이 손녀 하나를 번쩍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야 이놈아! 당장 우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 이 더러운 놈이 어디 우리 하나의 몸에 손을 대! 정도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하나를 빼앗았다. 뭐? 더러운 놈? 하나를 넘겨주면서 정수는 정도를 사르에 찬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난 이 아저씨 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단 말이야. 집 구경시켜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왜 더러운 놈이야? 잘 안 씻는 사람이야? 하나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아저씨 양쪽을 번갈아 쳐다봤다. 하나야, 넌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돼. 큰일 나. 정도는 눈이 튀어나갈 것처럼 힘을 주며 하나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고는 하나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달리듯이 안뜰로 갔다. 정수는 아저씨가
자신이 아동성 땡땡범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더러웠다. 침을 탁 뱉었다. 분명히 정수는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집이 궁금하다고 하여 순순히 보여주려 했을 뿐이었다. 세상은 어딜 가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색안경 쓰고 볼 것이란 생각에 미치자 화가 치밀었다. 순간 아까 그들의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이 눈물나게 부러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가지고 여유 있는 자만이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역 같았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닮을 수 조차 없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편안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표정들, 뼛속까지 행복한 사람들을 정수는 증오했다. 그런데 거기다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 그 노인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나 이웃의 사람들이 자기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다. 다만 불쌍하다는 표정과 무시하는 표정만 받았을 뿐이다. 입으로 말해야만 아는 게 아니다. 그들의 눈빛과 표정도 사실상 또 다른 언어의 연장이다. 학교에서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울면 선생님과 친구들은 정수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다. 정수는 정말 훔치지 않았지만 훔치지 않은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았다.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그런 속상함을 달래줄 사람이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엄마 아빠는 늘 술에 찌들어 있었고 매일 싸웠다. 어떤 날은 술병이 날아다니고 엄마를 피한 술잔은 벽이나 어떤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술잔이 산산조각 깨지기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는 없었다. 어린 정수는 늘 혼자였다.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정수는 성장하면서 표정이 점점 어둡게 변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정수를 괴물 보듯 피해 다녔다. 어디서고 인정받지 못한 정수는 반항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정수의 표정을 보면서 고맙다기보다는 불안해하며 피해가기 일쑤였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범죄자 취급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억울했다. 그런데 안채의 아저씨가 정수를 오늘 또 그렇게 의심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욕했다. 정수의 혈관은 순간 짐승 같은 피로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고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 취급받을 때 정수의 피는 악마의 피로 변해버렸다. 한편 정도는 그날 밤 아이들을 다 보내고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자고 가려고 하는 딸과 사위를 그냥 서둘러 보냈다. 딸과 사위를 급하게 돌려보내면서 아동성 땡땡범이란 걸 알려서 다시는 못 오게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싶어 그냥 보냈다. 만약 오늘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끔찍했다.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그 잔인한 성땡땡 장면이 상상으로 떠올라 미칠 것 같았다.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이 집에서 나가게 해야 하나? 아님 정말 이 집을 주고 그냥 나갈 것인가? 또 답이 없는 똑같은 고민만 하다 밤을 하얗게 새웠다. 나이 들어 하룻밤을 잠을 못 자는 건 몹시 힘들었다. 정도는 뒤뜰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아동성 땡땡범의 범죄 영화 속 장면처럼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떠올랐다.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 지어진 임시집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술을 놓은 듯 선명하게 눈꺼풀 안에 박혀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수록 거기에 상상의 옷을 입혀 환상까지 보였다. 그놈이 쓱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를 안고 들어가 버리는 상상. 거기다 아까 하나를 안고 있는 걸 강제로 뺐다시피 할 때 그놈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인 것까지 더해졌다. 정도는 그만 누웠던 몸을 벌떡 일으키며 혼잣말을 했다. 저놈을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내 손녀를 노린 놈을 어떻게 살려둘 것인가. 쓰레기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